안녕하세요, 태산입니다. 아직도 바디워시로 샤워하시나요? 이제 그만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샤워하고 나면 피부가 굉장히 건조해지거든요. 특히 겨울엔 더 심해요. 제일 난감한 게 뭔지 아세요? 바지 안쪽에 하얗게 각질이 쌓여서 검정 바지를 벗을 때 하얀 가루처럼 우수수 떨어지니까요. 정말 민망할 수 있어요. 요즘 시중에 판매되는 바디워시 제품들, 솔직히 말해서 양심을 어디다 두고 만든 건가 싶을 정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디워시를 사용할 때 피부가 미끌미끌하면은 보습이 잘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그건 착각일 수 있어요. 그 미끌거림은 진짜 보습이 아니라 라우릴 알코올 같은 성분을 과하게 넣어서 생긴 인위적인 감촉일 수 있습니다. 이 라우릴 알코올은 원래 주방 세제에 사용되던 저렴한 계면 활성제예요. 원가는 한 병에 39위안 정도밖에 안 되는데 포장만 예쁘게 해서 바디워시에 넣으면 판매가 는 39위안, 49위안, 많게는 100위안까지도 올라갑니다. 이 성분을 물 다음으로 많이 넣는 제품도 있는데 이 정도로 고함량이면은 피부 자극은 물론이고 잔여물이 남아 아무리 씻어도 잘 안 닦일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엔 피부를 벗겨내도 끈적한 잔여감이 남는다고 호소하는 분들도 있어요. 결국 중요한 건 피부에 직접 닿는 제품일수록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미끌거림보다 정말 순하고 자극 없는 제품을 선택하세요. 게다가 이 성분이 피부에 장기간 잔류하게 되면 그 자극은 정말 장난 수준이 아닙니다. 혹시 꽃잎이 들어가는 바디워시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꽤 흔하게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몇 조각의 꽃잎을 보존하기 위해 상상을 초월하는 양의 방부제가 들어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솔직히 말해서 그 꽃잎들 몇십 년이 지나도 썩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강한 방부 처리가 되어 있다는 거죠. 결국 대부분의 바디워시는 거품, 잘 나는 비누물에 불과합니다. 그냥 씻는 기능 하나만 있는 말 그대로 기본 세정제일 뿐이죠. 시중에서 흔히 광고하는 진드기 제거, 미백 효과, 프리미엄 성분 같은 건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거의 다 지능세, 즉 속아서 내는 수업료라고 보셔도 됩니다. 보통 바디워시의 주요 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름기를 분해하는 황산염 계열 성분, 색소를 분해하는 AES, 냄새를 제거하는 O9, 형광 증백제, 여기에 향료, 방부제, 점증제, 거품 증강제 같은 보조 성분들을 넣고 약 20% 정도의 계면 활성제에 물 80%를 섞어서 희석하면 기본적인 바디워시 제품이 완성됩니다. 그런데 일부 양심 없는 업체들은 물을 과도하게 넣고 점증제나 거품 증강제도 지나치게 넣어 세정력이 매우 약한 바디워시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부분인데요. 샤워 후 피부가 미끌거리면서도 잘 씻기지 않는 느낌이 드는 경우입니다. 이건 계면 활성제의 종류나 함량 혹은 첨가된 기타 화학 성분 때문에 피부에 잔류감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여러 가지 바디워시 제품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먼저 1번 제품, 꽤 유명한 제품인데요. 와, 형광 증백제가 빛을 반사하는 것이 보이네요. 그리고 이 다음 제품도 있는데요. 보세요. 아까 것보다 빛이 더 강한 느낌이에요. 하나같이 점점 더 빛나는 느낌입니다. 이 제품 향이 굉장히 강하네요. 와, 이것도 마찬가지로 빛이 나네요. 그리고 질감이 조금 특이해요. 문질러도 잘 퍼지지 않는 느낌이 있습니다. 또 이 제품도 향이 꽤 강한데요. 보세요. 이것도 빛이 납니다. 정말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최근 중국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여러 브랜드의 바디워시와 샤워젤 제품들이 안전성 논란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제품마다 보습, 항균, 각질 제거 등의 효과를 내세우며 독자적인 성분과 처방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소비자들이 잘 알지 못하는 숨겨진 문제점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신 주변에는 피할 수 없는 저질 인기 바디워시로 꽉 차 있습니다. 시중에 유통 중인 일부 공업 폐기물 수준의 바디워시는 8초 만에 피부에 침투하고 5초 만에 혈액에 유입되고 심지어 발암 위험까지 있습니다. 메탄올 방부제 등 유해 성분이 기준치의 20배 이상 초과 검출된 사례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작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19위안 9마오짜리 바디워시를 샀는데요. 방금 샤워를 마치고 30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제 몸에서 무슨 자기장 같은 느낌이 나고 온몸에서 장미향이 계속 올라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정말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어요. 이걸 누가 믿겠어요? 저는 몇 년 전만 해도 몸을 해치지 않을 것 같아 아기용 제품을 사서 썼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아기용 분유도 가짜가 있고 아기용 스킨케어도 가짜가 많다는 말을 들었어요. 정말 너무 황당합니다. 이젠 뭐든지 다 가짜 같고 세상에 진짜인 게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정말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답답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제가 몰래 알려드릴게요. 바디워시에 과연 얼마나 많은 화학적 기술이 숨겨져 있는지 아세요?
화려한 색감, 진한 향, 겉보기엔 매력적이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바디워시들. 사실 대부분 대량의 색소와 화학 합성 향료를 사용한 제품들입니다. 이런 제품을 장기간 사용하면 피부나 건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전성분표를 잘 보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또는 세 번째로 자주 등장하는 성분 중 하나, 바로 라우레스 황산 나트륨입니다. 이 성분이 표기된 바디워시는 절대 구매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건 음이온계 계면 활성제인데요. 원래는 산업용 섬유 연화제, 가죽 가공제, 주방 세제, 화장실 세정제 등에 쓰이던 성분입니다. 문제는 피부 자극이 강하고 특히 임산부가 사용 시 태아에게 독성 위험이 있을 수 있으며 호르몬 체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생식 기능 저하까지 초래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바디워시를 쓰고 나면 몸이 좀 건조하거나 가렵고 따가운 느낌이 드실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그런 증상들은 바로 피부에 자극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제품들은 피부 자극뿐만 아니라 제조 과정에서 발암 가능성이 있는 부산물이 생성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즉 단순히 건조한 문제를 넘어서 건강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마트에서 바디워시 파는 사람들 중에 착한 사람이 있을까요? 자, 그 진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트에서 파는 바디워시들, 겉보기에는 종류도 많고 화려해 보여도 사실 대부분은 그냥 비누물에 불과합니다. 이 제품 혹시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번 뒷면 성분표를 보세요. 라우르산, 미리스틱산, 수산화칼륨 같은 성분이 보이실 거예요. 이건 전형적인 고형 비누가 기반인 바디워시입니다. 이런 비누 베이스 바디워시는 씻을수록 피부가 점점 더 건조해지기 쉬워요. 특히 원래 피부가 건조하신 분들은 가능하면 피하시는 게 좋아요. 사실 이런 비누물이라도 차라리 양심적인 편입니다. 문제는 어떤 바디워시는 물 외에도 라우릴 에테르 황산나트륨을 주성분으로 함유하고 있습니다. 라우릴 에테르 황산나트륨이란 무엇일까요? 라우레스 황산나트륨은 자극적인 냄새를 지닌 유성 액체 또는 고체 형태의 물질입니다. 이 성분은 샴푸, 치약, 화장품 등 다양한 개인 위생 미용 제품에 널리 사용되며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세정력이 뛰어난 세정제이자 계면 활성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바디워시, 바디로션 타입 세정제는 본질적으로 모두 신체를 세정하기 위한 제품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두 제품 사이에는 질감과 사용 적합성에서 미묘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구체적으로 바디워시는 질감이 비교적 묽어 여름철이나 지성 피부에 적합한 반면 바디로션 타입 세정제는 보다 농도가 높아 겨울철이나 건성 피부에 더 적합합니다. 이 방부제 들어간 양을 보면요, 아마 이 바디워시는 제 목숨보다 더 오래 갈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정부가 저를 발견했나봐요. 더 이상 촬영을 계속할 수 없게 됐어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바디워시 사실 때는요, 겉모양 보지 마시고요, 브랜드도 믿지 마시고 저도 믿지 마세요. 저희처럼 물건 파는 사람들 좋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성분표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바디워시 고르실 때는 성분표 앞부분에 아미노산계 계면 활성제가 있는 제품을 고르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코코일, 글리시네이트 나트륨, 라우로일, 메틸알라닌 칼륨 같은 성분이 앞쪽에 표시되어 있는 제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좋은 바디워시가 있긴 한가요? 몇백 위안짜리 제품 중에 있을까요? 몇십 위안짜리는 써봤는데 별로 잘 맞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사실 샴푸, 바디워시, 세안제 같은 클렌징 제품들은요, 몇십 위안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제품들의 본질적인 역할은 세정이에요. 비쌀수록 오히려 첨가 성분이 많아지고 피부 자극도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안에 꽃잎이 들어있는 것들 있잖아요. 겉보기에는 이건 천연 제품이겠네 라고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 꽃잎을 보존하기 위해 방부제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 유통기한이 우리 나이보다 더 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클렌징 제품은 굳이 비싼 걸 구매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사용감이 조금씩 다를 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잡할수록 고급이고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제품이 복잡할수록 첨가제가 더 많이 들어간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비누에 대해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누로 샤워하는 걸 정말 좋아해요. 요즘엔 다양한 바디워시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여행을 가거나 친구들과 외출해서 호텔에 묵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바디워시를 쓰게 되죠. 그래도 저는 비누로 씻을 때 훨씬 더 개운하고 깔끔하다는 느낌을 받아요. 혹시 저랑 같은 느낌 공감하시는 분 계신가요? 바디워시는 브랜드도 많고 신제품도 계속 나오지만 비누는 요즘엔 신제품도 드물고 오히려 찾기 어려울 때도 많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그 전통적인 비누로 샤워할 때가 가장 좋아요. 물로 헹궈낼 때 느껴지는 그 뽀드득한 개운함, 미끌거림 없이 깔끔하게 씻기는 그 느낌. 혹시 아시죠? 그 느낌. 그게 정말 좋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비누로 씻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우리가 때를 벗기는 목적은 단순히 깨끗함이나 향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비누로 깨끗이 씻은 다음에 다시 바디워시를 바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씻고 나서 모공이 활짝 열려 있는 상태에서 바디워시에 들어있는 화학 성분들이 피부 안으로 흡수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런 성분들이 우리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알고 싶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끝도 없이 삥 뜯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는 걸까요? 여러분,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스킨케어 뷰티 크리에이터 분들이 열심히 정보를 공유해 왔는데 왜 아직도 어떤 신제품 바디워시가 피부 미백 효과가 있다고 믿으시는 건가요? 바디워시라는 건요, 세안제랑 마찬가지로 비잔유형 제품입니다. 비잔유형이라는 건 피부에 오래 머무를 수 없는 제품이라는 뜻입니다. 대부분 몇 초, 길어야 1에서 2분 정도 피부에 닿아 있다가 물로 씻어내면 전부 사라지는 그런 제품이에요. 아무리 홍보에서 나이아시나마이드, 알파 아르부틴 같은 미백 성분이 들어있다고 해도 방송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그 짧은 접촉 시간 동안 피부에 미백 효과를 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실제로 그 제품 방송을 클릭해서 봤습니다. 절대 미백 효과는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온수 800ml를 넣어주시고 그 다음 거품제인 K12를 40g 넣어주세요. 그 후 교반기를 작동시켜 빠르게 잘 녹도록 섞어줍니다. 충분히 섞인 다음에는 AES를 50g 넣어주세요. 진주강을 30g 넣어줍니다. 그 다음 6501을 15g, 오비토를 8g 넣습니다. 이 상태의 용액 pH는 염기성을 띠므로 우리는 6g의 시트르산을 넣어 중화해줍니다. pH를 측정해보면 6.8에서 7 사이로 중성 범위에 속합니다. 그 후 유백오일을 3g 넣어주세요. 이제 포화소금물 13g을 넣어 점도를 좀 높여줍니다. 이 모든 과정을 마친 후 원하는 색상을 첨가해주세요. 그리고 방부제로 벤조산나트륨 1g을 넣고 마지막으로 좋아하는 향료 1.5g을 첨가하면 우리의 제품이 완성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바디워시 샤워젤이 좋은 제품인지 나쁜 제품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한 블로거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우선 가장 질이 낮은 바디워시는 성분표 상단에 스테아린산, 미리스틱산, 라우르산 등이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이름이 산으로 끝나는 3-4글자의 산 성분이 앞쪽에 나와 있고 거기에 수산화 칼륨 같은 알칼리제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면 이런 제품은 이른바 비누 계열의 바디워시라고 부릅니다. 이런 제품은 씻고 난 후 몸을 닦았을 때 피부가 쉽게 건조해지고 가려우며 각질이 일어나기 쉬운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의 중저가 바디워시는 전성분표 앞부분에 보통 라우레스 황산나트륨 또는 라우릴 황산나트륨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바디워시는 건성 피부가 사용했을 경우에도 세정 후 건조함, 가려움, 각질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남성 사용자가 많이 쓰는 편이며 여성에게는 이 유형의 바디워시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중고가 바디워시로 주로 아미노상의 계면활성제를 사용합니다. 전성분표 앞부분에는 보통 코코일 글리신산나트륨, 라우로일 사르코신산칼륨과 같이 땡땡일 또는 땡땡산 나트륨, 칼륨 형태의 성분들이 표기되며 이들은 모두 아미노산계 계면활성제에 해당합니다. 이 유형의 바디워시는 자극이 적고 비교적 순한 편으로 여성 사용자에게 더 적합하다고 설명합니다. 네 번째 유형은 비교적 고급 바디워시로 비이온성 계면활성제에 속하는 제품들입니다. 전성분표 앞부분에는 보통 코코글루코사이드, 라우릴 글루코사이드, 코코에이트 칼륨과 같은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모두 비이온성 계면활성제 계열로 상대적으로 고급에 속하는 바디워시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중국 본토에서 바디워시 한 병의 실제 원가는 과연 얼마일까요? 그리고 그 위에 더해지는 마케팅 수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만약 대중용 바디워시 제품을 만들고자 하신다면 원가를 다소 낮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0ml 용량의 바디워시 한 병을 생산한다고 가정했을 때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는 경우 용기 및 포장 비용은 약 1위안에서 3위안 정도입니다. 그 다음은 내용물의 비용인데요. 효과가 조금 더 좋은, 예를 들어 거품이 풍부하고 상쾌하며 피지 조절 효과가 있고 잔향이 오래가며 잘 씻겨나가는 바디워시를 원하신다면 내용물 원가는 보통 6위안에서 9위안 정도입니다. 그리고 충전 비용은 한 병당 약 0.6위안 정도가 들며 여기에 관련 신고, 등록 비용까지 포함하면 한 병의 바디워시 총원가는 약 6위안에서 10위안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께 오늘 하나의 소자본 창업 아이템을 소개해 드릴게요. 한 달에 7에서 8만 위안, 1년에 100만 위안 이상도 벌 수 있는 사업입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가요?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해요. 중국 절강성 이우라는 곳에 가셔서 재고로 남은 바디워시를 한 트럭 가득 실어 오세요. 한 트럭에 2천 위안 정도밖에 안 해요. 예를 들어 이 바디워시는 전부 도매로 들여온 거고 거의 모든 집에서 필요한 생필품이라 아주 저렴합니다. 대충 계산해보면 개당 1위안 정도예요. 이 바디워시를 실어서 농촌 장터로 가세요. 그 다음엔 무료로 나눠주세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나눠주는 걸까요? 한 여성 블로거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판매자는 바디워시를 들고 다니면서 트럼프 카드 한 벌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디워시를 나눠주기 전에 상대방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우리 간단한 게임 하나 해요. 게임 방식은 이렇습니다. 손님이 카드 한 장을 뽑고 판매자도 한 장을 뽑습니다. 만약 손님의 카드가 더 크면 바디워시는 무료로 드립니다. 하지만 판매자의 카드가 더 크면 손님은 9위안 9마오를 내고 이 바디워시를 사야 합니다. 이런 방식이면 판매자가 이기든 지든 결국 돈을 벌게 되는 구조입니다. 당신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만약 지더라도 당신이 잃는 건 바디워시 하나당 1위안 정도의 원가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기게 되면요. 하나에 9위안 9마오를 버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편하게 하루에 몇천 위안 벌 수 있고 한 달이면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보세요. 수만 위안, 그리고 1년이면 100만 위안도 가능하다는 거 상상 못하셨죠? 저는 여전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의 제품은 어디에서 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포장된 배경이나 출신에 의존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오직 제품 자체의 실력으로 말해야 합니다. 이거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저는 프랑스 브랜드에 대해 꽤 익숙한 편인데요. 당시에 이 제품을 구매해서 보니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첫 번째, 공식 소개에는 이 브랜드는 1989년부터 시작됐다고 되어 있는데 프랑스 관련 사이트에서 찾아보니 이 브랜드는 실제로 2023년 2월 9일에 프랑스에서 설립된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1989년부터 시작됐다는 설명에 대해서 제가 확인한 건 브랜드의 대표가 1989년생 중국인이라는 사실뿐이었습니다. 더욱 신중을 기하기 위해 이 블로거는 프랑스의 공식 웹사이트도 직접 확인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따르면 이 브랜드는 실제로 2023년 2월 10일에 설립되었으며 직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 중국의 관련 사이트도 조회해 보았는데요. 놀랍게도 이 브랜드의 중국 내 소속 회사는 2022년 7월 25일에 이미 설립되었고 대표자의 이름 또한 프랑스에서 등록된 브랜드 대표와 동일했습니다. 이에 대해 그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2022년에 중국에서 회사를 만들고 2023년에 프랑스의 브랜드를 등록한 후 다시 프랑스 브랜드라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요? 이건 혹시 브랜드가 프랑스로 유학을 간 건가요? 게다가 이 브랜드의 모든 제품의 위생 허가는 가장 빠른 것도 2023년 5월 25일에 등록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의문이 생깁니다. 이 브랜드가 프랑스에서 설립된 지 겨우 3개월 만에 제품을 국내에 등록한 건 왜일까요? 후회해서 다시 돌아온 건가요? 아니면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걸까요? 혹시 중국 소비자들은 속이기 쉬운 존재라고 생각한 건 아닐까요? 그리고 저는 프랑스에 거주 중인 한 중국인 블로거의 영상을 통해 그들이 사용하는 제품 포장에 중국어가 적혀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네, 겉으로만 봐도 중국 내에서 등록된 제품 포장과 99%는 똑같아 보이더군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스스로는 프랑스 브랜드라고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중국에서 제품을 생산해 다시 프랑스로 보내 판매하고 있는 겁니다. 대체 이게 뭔가요? 순펑이든 선퉁이든 윈다이든 택배를 그렇게까지 좋아하나요? 그렇게 번거롭게 여기저기 실어 나르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네요. 더 이상 말 안 할게요. 아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아시잖아요. 이 중국인 블로거는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중국 브랜드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은 아니다. 부끄러운 것은 제품을 제대로 만들지 않는 것이고 더 부끄러운 것은 소비자를 속이는 일이다. 결국 제품이란 생산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럴듯한 포장이나 과장된 스토리에 기대기보다 제품 그 자체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함입니다. 성실하게 정직하게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오래가는 길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